이번 시간에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의미,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의미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우선 집합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합활동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짓거나 집단을 이루어서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활동들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캠페인, 집회, 시위 등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집합활동에는 목표나 행동 방식, 조직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구분을 하자면 집합행동과 사회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합행동은 사회 목표를 위해서 다소 느슨한 형태로 무리지어서 행동을 하는 것인 반면 사회운동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잘 조직되고 단결되어 있는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집합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행동에는 군집행동 또는 군중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행동이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면 군집행동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자인 블루먼은 군중의 성격에 따라서 군중 행동이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블루먼은 다음과 같은 군중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연적 군중이 있습니다. 우연적 군중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공통의 대상에 주의가 끌려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맥주를 싣고 가던 트럭이 빗길에 사고가 나면서 병이 쏟아지면서 깨져서 도로가 마비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병을 치우고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깨진 병을 줍고 근처의 편의점 사장님은 청소 도구를 가져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주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모여든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트럭이 뒤집어져 있고 맥주병이 쏟아져 있는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여든 것이죠. 청소가 끝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뿔풀이 흩어졌다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들을 우연적 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습적 군중이 있습니다.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군중들, 예를 들어서 종교 집회에 모인 군중들, 이런 것들은 인습적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군중은 특정한 장점을 이루는 사건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모인 감정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감정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나머지 난동을 피운다거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화되어 집단 시위에 합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홀리건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런 것들을 능동적 군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출적 군중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서도 집회 참여를 통해서 감정적인 흥분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콘서트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좋아하는 가수의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다 보니 그 자체로 흥분이 되는 데다가 가수의 노래, 춤뿐만 아니라 가수와 팬들 사이에 독특한 문화가 표출되면서 거의 무아지경에 이른 상태로 같이 노래 부르고 고함도 지르면서 하나의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합행동은 군집행동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규칙이나 규범, 질서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행동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러한 질서에 벗어나거나 규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들을 집합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행동은 조직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합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인데요. 대표적으로 린치, 집단적인 테러, 반란, 폭동 등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집합행동들을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특징을 강조했을 때 집합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집합행동의 특징은 집합 내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약하고 상호작용이 일시적이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운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행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운동은 주어진 사회 조건 속에서 추구하는 쟁점과 목표, 가치, 행동 방식 등에서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운동 중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식민지 지배 세력, 독재 세력 등 국가 권력이나 지배 세력의 물리적인 억압이 강력한 사회에서 지배 세력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민족해방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 사회혁명 운동 등은 비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의 정치가 간디가 식민 지배국인 영국을 상대로 하여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인 것처럼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사회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기존의 지배 세력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 즉 흑인 민권운동, 여성운동, 노동조합 합법화 운동 등 탄압을 받았을 때 비밀 조직을 유지하면서 폭력적 급진적 운동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공식 운동, 비밀 운동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보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하면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들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운동들은 국가나 기업들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되고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자로서 사회운동 세력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사회운동을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들을 제도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기존의 규칙과 규범,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집합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제도화된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집합행동의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공감대 형성, 지도자의 출현, 조직화, 분업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합행동은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목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지속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행동 역시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지도자가 출현하고
단기적이지만 조직화와 분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차이점도 존재하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집합행동이 사회운동보다 감정적인 행동에 치우치고 잘 조직화되지 못해서 단기간에 끝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사회운동은 집합행동보다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추구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행동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행동에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회운동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행동에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제와 사회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개정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급성이나 편파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서 논의되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활동을 하지만,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다수의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 다수이지만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회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 밖에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를 비롯한 사회 문제 발생 및 해결의 당사자가 법적,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기존의 법이나 제도 자체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불만과 조항은 제도화되지 않은 방식의 집합활동, 즉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으로 표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바라는 집합적 요구가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으로 표출된다면, 그 결과로서 법과 제도, 규범, 문화 등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 사회가 변동되고 발전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변동과 발전을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합활동이나 사회운동 역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심리학적 집합행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론은 군중심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르봉이라고 하는 학자는 오래전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에 주목하면서 르봉은 왜 사람들이 집합 속에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들은 일상생활과 다르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례로 본다면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유니폼을 입고 예비군에 가면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방식, 비이성적이고 약간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르봉은 군중 속에서 개인들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각각 익명성, 전념성, 피암시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동 뒤에 오는 책임의 무게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숨기고 나의 감정을 투사하는 익명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즉, 군중 속에서는 개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감정이나 불만이나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쉽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파 속에서 어떤 메시지라던가 불만들이 피암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르봉은 집합행동 중에서도 군중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표출되는 집합행동에 주목했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황, 즉 공포와 불안 상태에 휩쓸려 도피하는 군중행동이나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일시적으로 확산되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즉 군중행동 속에서 군중들의 심리에 보다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다음으로 블루머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블루머는 르봉의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통해서 혁명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유형도 구분했습니다. 블루머는 집합행동의 발생을 불안의 형성 및 확산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집합행동을 기존 질서에 의해서 규제되는 형태의 집합행동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행동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습니다. 블루머는 사회운동 역시 설명을 했는데요. 사회운동을 초보적인 집합행동의 발달에서 조직화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초보적인 집합행동, 군중행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해서 조직화된 것이 사회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사회운동의 성장 과정을 새로운 사회 질서의 출현 과정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블루머는 또한 사회운동을 일반적 사회운동, 구체적 사회운동, 표출적 사회운동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반적 사회운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가치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일반적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회운동은 보다 뚜렷한 가치관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이라던가 혁명,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출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내세운다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이라던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다 표출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운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심리학적 혁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혁명을 어떤 사회심리학 이론의 전통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체로 혁명의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한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거어와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거어는 집합행동 가운데 혼란, 음모, 내전 등 정치폭력 현상에 주목하는데요. 하나의 정치사회, 즉 국가 내에서 정권 또는 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자들, 고등 관료제,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모든 집합적 행동을 정치폭력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거어는 혁명을 비롯한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키는 심리적 분노의 확산,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으로 혁명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데이비스는 사회심리학적인 요소를 훨씬 더 발전시켰는데요. 현실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 속도가 갑자기 둔화되는 경우, 그래서 관성적으로 높아져가는 심리적 기대 수준과 현실 생활 수준의 격차가 갑자기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이 폭발해서 혁명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 욕구 충족의 선이 제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그의 혁명 이론은 제 곡선 이론으로 불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관성적으로 계속 높아져가는 심리적 기대 수준은 점차 이렇게 상향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욕구 충족의 선은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이게 되는 선이 단기간에 많이 꺾이면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얻을 수 있는 것과의 차이가 참을 수 없는 구간에 이르게 되면 혁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끊임없이 고전사회학자 중에서 나온 사람이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 역시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를 따르는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들은 집단 이론이나 사회운동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회심리적인 요인보다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대립관계, 계급 불평등, 빈곤 등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훨씬 중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오늘날까지의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지계 계급을 위한 혁명을 통해서 이전 사회관계가 새로운 사회관계로 전환되었고 그렇게 역사가 발전되고 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회운동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 역시 경제적 모순이라던가 계급 대립으로 인해 혁명적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혁명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즉, 새로운 지배 세력이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정치혁명으로 본 반면에 그것을 넘어 한 사회의 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 전체의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혁명이고 사회혁명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레닌과 그람시는 마르크스 혁명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각자 자신만의 혁명 이론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대립관계로 발생하는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이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먼저 레닌의 혁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정했습니다. 첫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 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가 훨씬 더 발전을 해야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훨씬 더 강해져야만 노동자 계급들이 모순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사회혁명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레닌이 살았던 현실 속에는 러시아같이 자본주의 발달이 초기 상태에 있는 세계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에서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농민들 역시 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지역, 중국, 이런 제3세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둘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게 되면 노동자 계급들이 스스로 노동자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레닌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저절로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혁명적 지식인들과 혁명가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닌은 자신의 혁명 이론을 기초로 해서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고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그람시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시 역시 혁명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그람시는 레닌의 혁명 전략이 자본주의 중심부인 서유럽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레닌이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않는 국가에서의 혁명을 살펴보았다면 그람시가 있었던 서유럽의 상황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혁명이 발생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서유럽과 같은 국가에서 지배계급과 국가의 통치는 단순히 물리적 강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람시는 국가나 지배 세력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제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피지배 계급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갔다는 점에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았던 국가 혹은 자본가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적으로 지배한다고 보았던가 반면에 그람시는 억압적인 것뿐만 아니라 설득과 동의를 통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즉,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헤게모니적 지배라고 정의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 투쟁을 통해 국민적, 민중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설득한 것처럼 자본주의 질서의 모순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피지배계급을 동의와 설득을 통해서 모순을 느끼게 하고 혁명에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대중들에게 대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을 획득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의미, 그리고 사회운동 이론 중 사회심리학적 집합행동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사회운동과 현대사회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